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명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갑제 TV와 조선일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조갑제 TV의 조갑제 대기자가 배신자 같은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갑제 대기자가 조선일보 출신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조선일보의 선동술 혹은 생존수를 관찰해 보면 조갑제 대기자의 음모론적인 행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갑제 기자 이외에 그 외에 정규제, 기타 자유우파의 배신 행위를 하는 유튜브나 혹은 좌파 유튜브까지도 모두 이 조선일보나 조갑제 대기자의 선동술 혹은 그 경영술을 모방하거나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조갑제 대기자나 음모론적인 컨텐츠를 방송하는 유튜브를 이해하기 위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이 이해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선전술이랄까 생존술을 설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대개 보통의 언론은 논조라 그럴까 언론사의 방침이 그 자신들의 지지하는 진영이라 할까 혹은 계급에 대해서 확고한 그 보도 방침을 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좌파다 혹은 우파다 또는 자본가 그룹이다. 한국에서는 그 정경련을 대변하는 재벌 그룹들의 단체인 정경련을 대변하는 한국경제신문이 자본가를 대변하는 가장 그 주요한 언론입니다. 그리고 노조를 지원한다. 뭐 지금 현재는 한겨레 같은 신문이라 할까. 또 권력층을 대변한다든가 야당을 대변한다든가 이런 거를 그 확고히 정하고 이런 자신들의 방침에 굉장히 복무를 한다 할까 굉장히 충성을 하는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잘 변하지 않고 한겨레 신문이라 하면 한겨레 신문 또 정경련의 한국경제신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이런 방침이 잘 변하지 않고 거의 고정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지금 자유우파는 이런 고정관념에 의해서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혹은 중앙일보가 자유우파를 대변하는 신문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일보는 우리 지금 현재 대개의 언론하고 다른 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앞에서 말했다시피 이 다른 언론과 달리 조선일보는 자신들이 대변하는 어떤 세력이라 할까 진영이라 할까 또는 계급이 늘 가변적입니다. 다른 신문은 고정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조선일보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고정되어 있지 않냐면은 정치학에서 이야기하는 발란스 오브 파워 세력 균형을 이용하여 진영끼리 계급끼리 그 서로 갈등하고 싸운다. 즉 권력 다툼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력 균형이라 하는 것은 예전에 중국 같은 나라에도 있은 거예요. 아주 큰 나라가 그 작은 나라를 침범하려고 하니까 그 작은 나라끼리 힘을 합쳐서 연합을 이루어서 그 강대국에게 저항하려는 이런 정책입니다. 그러므로 이쪽에 힘이 크면은 작은 사람들끼리 힘을 모아서 대등한 관계를 만들어내므로써 평화를 유지하는 정책인데 그것을 또 뒤집어 말하면은 힘이 약한 사람이 힘이 큰 나라에게 승복을 해야 되는데 힘을 모아서 승복하지 않음으로써 평화가 깨어지는 이런 그런 전략이 되기도 하는 것이 세력 균형입니다. 세력을 서로 비슷하게 함으로써 평화를 유지한다는 그런 이론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뒤집어서 보면은 그냥 힘이 약해서 속국으로서 혹은 그 우리나라에서
그 중국을 대접하는 조공국가로서 복종을 할 것인데 힘이 대등해짐으로써 말을 안 듣고 권력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두 가지적인 요소를 가진 것이 세력 균형입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세력 균형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하면은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이용한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한국의 정치 지형을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본다 하면은 이제껏 여당이 5.5 정도의 지지 세력을 가지고 있고 야당이 3.5 정도의 지지 세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9개 정도에서 조선일보의 영향력이 1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1이 여당에 붙으면은 6대5, 5.5에서 1이 올라가니까 6.5 대 3.5가 되는 거예요. 야당은 그대로는. 월등한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야당의 그 조선일보가 여당에 붙으면은 전국이 좀 안정될 수가 있어요. 아까 지금 말한 대로 힘센 사람이 그냥 끌고 나가니까. 그런데 조선일보 1이 3.5에 붙으면은 4.5가 되잖아요. 1위가. 5.5 대 4.5로 그 3.5가 복종을 해야 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세력 다툼, 권력 다툼에 뛰어들게 된다. 정권 정치에 더 용기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그 조선일보가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이런 착시 현상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면서 3.5에 지원을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국민들이나 구독자들에게 약자나 야당을 도우는 신문이라는 이런 착시를 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세력 균형을 통해서 그 조선일보가 존재감을 키우고 자신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이유는 그 조선일보의 1위 거대 세력인 5.5에 붙어가지고 6.5가 되면 조선일보의 영향력이 크게 부각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3.5에 붙으면 완전히 판이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조공국가로서 복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거의 대등한 입장으로서 권력투쟁 혹은 정권 다툼에 나설 수 있는 입장이 됨으로써 쉽게 말하면 거대 세력도 그 조선일보 영향이 크다 이런 과대평가를 하게 되고 또 소수 그룹에서는 아무 힘없는 우리를 도와주니 고맙다 이렇게 되니까 그 조선일보의 영향력이 과대평가되면서 일반적으로는 구독자가 늘어날 것이고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신문이라는 이런 그 평가 속에서 광고도 많이 들어오고 구독자도 늘 것이고 이런 일반론적인 자기 이익과 함께 그 두 번째로는 여당으로서의 지원과 특혜금을 받아먹고 또 야당으로부터는 그 어떤 음성적인 자기들을 지원해 주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 이런 자기 이익을 챙기고 그 자신들의 평가가 과대평가되는 이런 두 가지의 이익을 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번 총선은 어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이라 할까? 전국 구도를 자신들의 주도하에 이 전국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그 의미로서 존재를 한다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지금 벌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탄핵될 것이고 그 전에 하야를 한다. 이런 음모론적인 예상을 하면서 정치적인 예상을 하면서 그것이 실패하면은 그 자기들이 스피커니까 온갖 말로서 설거머니 없는 듯이 사라지면서 맹렬히 또 자신들의 또 다른 세력 균형과 음모론으로서 쉽게 말하면 덮어버리고 또 다른 어떠한 자신들의 생존수를 발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틀렸다 하더라도 그들이 스피커로서 30% 정도는 맞았다는 식으로 끊임없이 변명이나 재생산을 해나가면서
자신들을 방어를 한다면 국민들은 그들의 어떤 선전선동에 서서히 스며들어가지고 조선일보를 믿게 되는 거예요. 아, 조선일보가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실질적으로 본질적으로는 100% 틀렸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김대중이 말대로 정치는 생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총선 후에 이런 결과가 드러나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탄핵 심판 뒤에 일어날 예언들을 한 3년쯤 지나서 정권 말기가 돼서 국민의 지지가 떨어지면은, 내가 그때 그 사람들이 하야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내 말을 안 듣더니 결국 국민의 지지가 이렇게 추락했다, 뭐 이런 식으로 시와 때를 놓치는 아무 의미 없는 변명들을 늘어놓고 있는데도 국민들은 이 조선일보의 거짓 선전 선동에 놀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력균형론을 통해서 그 갈등을 시키고 거기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면서 이런 예상이라든가 예언을 통해서 또한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한다든가 과대평가한다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의 전략 전술. 그러면서 이 두 가지의 이 두 가지 속에 숨어 있는 그들의 자신감은 언론은 필요악으로서 존재해야 된다 하는 그 스피커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어쨌거나 그 거대 세력, 권력층에 있어서도 괜히 시끄럽게 할 수 없으니 조선일보를 좀 달래야 되고, 또 과대평가된 영향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믿고 있으니 그 선동에 속으니까 조선일보를 달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야당은 독재 시대를 가정해 본다고 하면 이런 세력균형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을 알지만은 그걸 조금 싼값으로 주고 그 스피커라도 이용해야 하는 야당 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조선일보에 협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겁니다. 이런 두 가지의 전략 전술이라든가 이 경영 방침 혹은 선전술과 생존술을 참고를 해가지고 조갑재 대기자의 유튜브를 관찰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정치 행위가 혹은 경영술이 손바닥처럼 들여다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내 언론을 안 볼 수가 없어. 왜? 내가 국민들한테 영향력이 있다는 걸 아니까 무시하지 못해. 그러면서 자신은 끊임없이 세력 균형을 쫓아가면서 싸우게 만들고 그 싸움 속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보이면서 이익을 챙기고, 또 그런 선동, 그 예상이라든가 예언이 선동이잖아요. 그 선전 선동을 통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아주 과시를 하고 과대평가하게 만드는 이런 굉장히 사회악, 그러나 북두 시민혁명군의 그 어떤 판단으로는 필요악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언론으로서의 성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조선일보가 국민 여론을 얼마나 왜곡시키고 또 자신의 뜻대로 얼마나 국민들을 거짓 선동하고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에게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의 특징, 물론 한 가지를 더 붙이면은 그 뭡니까, 필요악이라는 거. 첫째, 그 뭡니까, 세력 균형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이익을 챙겨간다. 그 고정적인 지지 계급이나 진영이 없다. 두 번째로, 지나치게 정치를 예상한다든가 예언하면서 국민들에게 과대평가되게 한다. 세 번째로는 악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면은 조선일보는 어떤 의미에서 다른 그 언론과 다른 몇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이 세력 균형을 한다든가 또는 그 뭡니까, 그 예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런 의사결정이라든가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떠하고
다양하면서도 정확한 정보를 모아야 되니까 많은 그 어떤 주변의 취재원이라든가 정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원과 취재원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수집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론은 최소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앞에서 이야기한 건데 조선일보는 끊임없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유우파라든가 이런 거는 조선일보에 실망하지도 말고 그 조선일보의 거짓선동에 속지도 말고 그는 그들대로 장사를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조선일보를 어떻게 이용해 나가면서 자유우파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이런데 좀 더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가변성, 언제나 변할 수 있다는 것과 그 세력 균형의 움직임에 의해서 조선일보는 의외로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는 언론사라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라든가 구독자들이 처음에는 조선일보가 내가 지지하는 정치적 이념이라든가 정치 세력을 지원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조선일보를 읽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하고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조선일보가 배신자라고 맹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유우파에서도 그러지만 공산좌파도 그러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조선일보에 기대를 했는데 혹은 지원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쪽으로 가 있단 말입니다. 약자라고 한다든가 야당이라고 하는 이런 굉장히 크게 선전을 해요. 그런데 권력을 이렇게 다수파의 지원을 받는다든가 혹은 지원을 할 때는 아무 소리도 없이 기사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은밀하게 싹 지원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이상하다 이래 되니까 배신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선일보는 다른 언론하고 다르게 변한다.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우리 편이다. 이런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을 갖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쉽게 말하면 많은 정보력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로는 가변적이다 보니까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는 신문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 구독자라든가 약자라든가 혹은 권력층 모두에게 선을 대고 있는 이중 간첩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 간첩이라는 게 뭐예요? 두 사람을 다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도 정보를 팔고 저쪽으로 정보를 파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의 중장기적인 목적이라는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조선일보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이 그 언론이 우리 국민을 위한다 혹은 우리 진영을 위한다 이런 선입감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중간첩적이고 가변성이 있으니까 그 이중간첩 속에서 오로지 조선일보만의 이익을 취한다. 이거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특징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는 언론으로서의 태도는 한국 다른 언론에서는 볼 수 없는 훌륭한 점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이제껏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온 겁니다. 다른 그 신문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기사에는 그 기사에 도매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연합통신이 주로 했어요. 그리고 공산주의 그때 냉전체제의 공산주의에서는 그 옛날에 연합통신이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그 큰 통신사가 내외통신이라고 그거는 북한 문제라든가 남북 그 공산주의에 대한 그때는 보안법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엄격했기 때문에 일반 언론사들이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내외통신이라는 이 통신사가 공산 진영에 대한 그 기사를
도매를 했습니다. 그 도매의 기사를 즉 각종 언론, 소비자에게 파는 신문사라든가 방송국이 그걸 사가지고 와서 보도를 한 것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조선일보만큼은 자기들이 특파원이라든가 이런 걸 보내가지고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기사를 쓰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점이 조선일보가 한국 언론사에 끼친 큰 공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조선일보는 독자적인 기사를 낼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변적일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독자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독자적인 기사를 쓸 수가 있는데 다른 언론사들은 그 기사를 받아가 쓰니까 자신의 소리가 아니고 그 방송사에 쉽게 말하면 베낀 것밖에 안 되니까 자기 목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사 내용이 나태한 거예요. 아무 어떤 논조도 없고 사실만 보도하고 이러니까 국민들이 수준이 높아가면서 시시해서 그 신문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조선일보는 언론으로서의 훌륭한 점이 있었다. 이것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앞에서 말했다시피 한국의 기타 언론들은 자신들의 진영 혹은 재벌 혹은 노조의 혹은 종교의 혹은 재벌들의 기관지에 불과했습니다. 오로지 조선일보가 독자적으로 독보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내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 언론사의 위대함으로서의 조선일보의 업적을 인정하지만은 그것이 앞에서 말했다시피 필요악으로서 쉽게 말하면은 경영이 되었다. 이런 점이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은 좀 아쉬운 점이 있다. 그래서 지금 조갑제 TV라든가 조선일보를 이해할 때 우리는 그들을 필요악으로서 바라봐야 된다. 이 점을 오늘 북두시민혁명군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앞에서 말했다시피 한국 언론사에 끼친 조선일보의 독립성 혹은 그 뭐랍니까 자생력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것은 언론의 형식적인 그 모습이고 실질적으로 언론이 사회에서 성기능을 해야 하는데 조선일보는 악기능을 했다는 데 대해서 내용적으로 볼 때 악기능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은 비난하는 겁니다. 즉 겉으로는 이런 독립성, 독자성을 띠면서 정부라든가 권력기관 혹은 주변의 통신사들의 그 뉴스거리를 도매상으로서부터 사오지 않고 자신들의 정보로서 보도할 수 있는 언론으로서의 형식적 기능, 주변에 흔들리지 않는 독립성을 겉으로 과시를 했지만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그 권력에 아부하고 그 약자들을 혹은 국민들을 착각시켜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겨왔다. 내용적으로는 그래서 조선일보가 그들의 언론으로서의 겉으로 갖추어진 위대한 업적에 비해서 국민들의 평가가 빈약하다는 겁니다. 이런 점을 한국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죠.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 혹은 해방 이후 부침 속에서 조선일보는 그 세력 균형에 흔들렸습니다. 공산주의 편을 들기도 하고 일제 편을 들기도 하고 친일파 편을 들기도 하고 민족주의 편을 들기도 하고 온갖 고개를 부리면서 생존해 왔습니다. 그런 거를 구체적인 사례가 여러분들의 역사책에 나오는 그 반대적인 어떤 지지 성명이 조선일보에서 많이 있었다는 것을 서로 진영 간에 폭로를 할 때 그 자료집이 조선일보 기사예요. 혹은 논설입니다. 학위 논문에 바라보면. 그래서
북두 시민혁명군이 한참 공부를 한다든가 논문을 이런 거를 쓸 때는 조선일보 기사가 그 쉽게 말하면은 자기 논정의 참고 자료로서의 역할로서는 크게 인정받지를 못했어요. 그냥 사료로서 이런 것도 있었다는 정도에 불과하지. 그만큼 세력균형 혹은 자신의 영향력 혹은 자신의 생존력에 치우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부터 이야기를 하면, 제1공화국 이승만 정부 시절에 그 이승만 정부에 아부를 하면서 그 여러 가지 불화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과 특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정부가 수립되지 않고 이러니까 정부를 빨리 수립해야 된다는, 국가를 안정시키고 국가를 성립시켜야 된다는 이런 명분으로 권력청에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국민들에게는 계몽 수준, 정부의 어떤 방침을 계몽 수준으로밖에 알려주지를 않았어요. 그러자 이 권력이 부패했잖아요. 그 부패하기 시작하자 이 이제 조선일보는, 권력이 부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선일보 이런 언론을 무시하잖아요. 그러자 조선일보는 그 자유당 정부의 지원이 약하고 조금 업신여김을 당하게 되자 그 야당과 국민들의 편을 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력균형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신익희라든가 조병옥 같은 훌륭한 대통령 후보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게 그 언론의 무서운 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역할로서 국민들이 계몽이 되고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의 부추김에 의해서 이승만 정부가 추락하게 된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이까지만 이야기하고 다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보면, 5.16이나 전두환 신군부의 5.0의 출범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그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들이 정당성도 약하고 정치적인 경험도 없고 아주 그 허약한 정부로서 처음에는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이 윤보선과의 그 첫 번째 민정 참여로서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정말 아슬아슬한 표차로 박정희 대통령이 이겼어요. 그만큼 허약한 정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청이, 그 집권부가, 새롭게 생긴 정부가 조선일보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 초창기 시절 조선일보는 그 군부, 쉽게 말하면은 공화당 세력에 의한 대폭적인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공화당 정부가 안정을 취해가지고 권력청이 안정이 되자 이승만 정부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안정되고 힘이 세지면 주변을 좀 무시하잖아요. 그 조선일보를 무시하자 조선일보는 그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못 받으니까 야당 편으로 돌아간 거예요. 70년대 그 박정희 정부가 경제 성장을 이루고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자 조선일보는 야당과 국민의 편으로 돌아서면서 야당과 국민을 위한다, 정의를 위한다는 것을 내세우고 또다시 약자인 국민과 야당 편을 드는 척하면서 세력균형을 이루어 박정희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혼신의 힘을 다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영향력을 발휘한 거예요. 그 5.0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언제 돈을 가장 많이 벌고 사세를 확장시켰느냐?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 때 가장 발전을 많이 했다고 어느 통계에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조선일보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행보라든가 경영술 혹은 생존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선거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예언이라든가 예상이라든가 전국 구도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거는 맞아도 되고 안 맞아도 된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스피커로서 조선일보의 선전 선동으로 그렇게 기 맞춰 나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으로써 5공화국 때 돈을 제일 많이 벌었다는 이유는 그만큼 5공화국 때 조선일보의 국민들의 지지가 열렬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 조선일보의 경영술이 뛰어났다 이거. 그 이외에 현대사에 그 장면마다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그런 사건들이 있다면 그것을 조선일보의 그 영향력, 과대평가된 영향력으로 국민들을 거짓선동해내는 것, 그리고 세력균형에 의한 그들의 변신 또는 이중간첩적인 중립주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입해보면서 분석해보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상상력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지적했다시피 우리 자유우파에게 북두시민혁명군이 주장하는 것은 조선일보나 조갑제가 박정희에 대한 비판서라든가 칭찬서를 썼다고 해서 그들이 자유우파 세력이다, 자유우파를 지지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자본주의의 언론 기업이라는 입장으로 바라봐 달라는 겁니다. 저 조선일보는 굉장히 가변적이고 쉽게 움직이고 기회주의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런 인식 속에서 조선일보나 조갑제 TV를 바라봐야지 조선일보는 우리 편이다, 이런 식으로 고정관념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조선일보의 근본성을 이해하면 조갑제 대기자의 그동안의 행동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조갑제 기자도 자신이 영향력이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자신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과대평가된 자신의 그 어떠한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세력균형을 이루고 혹은 예상을 하면서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자극적인 예상을 내놓으면서 자신의 정치력과 혹은 국민적인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그 예언이 틀려도 끊임없는 언론을 통해서 희석시키고 변명하고 시기와 동떨어진 예상은 70년에 그랬다고 할 건데 3년이나 지난 뒤 73년도에 봐라 내가 그들의 지지율이 추락할 거라시라고 하지 않았는가. 시와 때가 달라요. 그때하고 이거하고 동일선상에서 놓고 비교할 수 없는데도 국민들의 망각을 이용해서 자신의 언론을, 그때 내가 그런 말을 했지, 그것이 틀렸지, 그리고 지금이 맞지라는 이런 3단계의 논법을 무시해버리고 그때 그런 말을 했지, 지금은 이렇게 됐잖아, 내 말이 맞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면서 국민들을 착각하게 만들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겁니다. 한 가지 여기에 덧붙여 놓자고 하자면은 조갑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하야는 틀릴 겁니다. 틀렸는데 나중에 3년 지난 뒤에 봐라 내가 그때 자진하야를 하라 했잖아. 그래 안 되더니 지금 정권 재창출에 실패해서 아니면 대선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다음 대통령에서도 국민의힘에서 배출을 한다면은 조갑제 말이 완전히 틀린 거잖아요. 근데 조갑제는 뭐라 하겠습니까? 봐라 그때 내 말을 듣고 자진하야를 했으면은 지금보다 훨씬 쉬운 승리를 가져왔을 건데 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렵게 대선에서 승리했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예언을. 이런 어려운 승리 때문에 전국 운영이 어려울 것이다. 당연한 거예요. 다음 대선에 국민의 힘이 그 사람 예언이 그걸 떠나서 아직도 국회 다수를 차지하는 게 야당인데 어떻게
그 대통령의 전국 운영이 순탄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그 예언이 완전히 틀렸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걸로 가지고 끊임없이 국민들을 거짓 선동하고 스피커로서 국민들을 착각시키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국민들을 선전선동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속지 말하는 겁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정치적인 정변이 정치 후진국답게 내란이 없다 뿐이지, 내전이 없다 뿐이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정국이 계속됐다는 게 이번 윤석열의 그 비상계엄령을 통해서 국민들이 깨달은 겁니다. 그 박정희와 전두환 대통령, 그리고 그 훌륭한 육사 출신들의 군인들이 이 나라를 그 최후의 마지막 물리력으로서 존재했기 때문에 이 정치가 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공산 반란 도둑놈들이 이 군인들, 이 후진국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군인, 국가 물리력을 완전히 혼돈에 빠지게 해버렸어요. 뭐 오공청산을 한다, 과거사 청산을 한다 해서 그 군인들이 내란을 막고 외환을 막았던 이런 광주 사태 당시 민주화 운동 당시에 그들의 역할을 폄하하고 형벌을 주고 하면서 무력화시켜버렸습니다. 그 무력화의 영향으로 전두환 정부 이후의 전국은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서서히 무너져 내린 그 정치 혼란이 약 40년 만에 이런 내전 상태로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내전을 그 국가 물리력으로 막아야 되는데 그 기능이 없어진 것이 이번에 밝혀진 사실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조선일보가 왜 사회 악으로서 존재했느냐 하면은 이런 정치 후진국에 대해서의 역할, 군으로서의 역할을 정당하게 가르치고 군을 어떻게 우리가 통제해내면서 내란과 외환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군이 외환만 막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봤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내면은 그것이 기계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내란도 막지 못하는 이런 비상계엄령도 정상적으로 발동되지 않는 군대를 가지고 어떻게 외부의 침략을 막을 수 있다 이겁니까? 이런 혼돈이 앞으로 정치 후진국답게 30년에서 50년을 계속하리라 믿는 겁니다. 이런데 조선일보라든가 언론들이 기회주의적으로 움직이면서 동조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언론이 기능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언론과 윤석열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의 매듭을 지어보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 때부터 이런 말을 했어요. 도둑대들이 많다. 그 도둑대들이 카르텔을 이루고 있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라든지 이런 거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의 이런 기회주의적인, 쉽게 말하면 세력 균형론적인 이런 변신, 이런 정부라든가 권력에 대해서 협박하는 이런 태도를 반국가적인 행위 혹은 부패한 행위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언하는 것, 이런 게 예상하는 것, 이런 것을 가짜 선동으로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조선일보라든가 기타 모든 언론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카르텔을 깨야 되겠다 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이중간첩적이고 자기 이익적이면서 국민들을 거짓 선동하는 언론에 개의 칼날을 들이댄 겁니다.
그러자 모든 언론들이 카르텔을 이루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언론을 지원하지 않고 언론을 억압한다는 이런 묵시적인 합의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대적인 저항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동훈이 그 뭡니까? 김동혁입니까? 그 마포의 중앙일보 논설위원,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런 그런 거기에서 논계, 논설을 썼던 사람들을 영입을 하면서 한동훈은 그 조선일보라든가 언론에 지원하고 협조를 해달라고 했는데 윤석열은 그런 거에 대해서 미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안 된다. 내 혼자라도 이거를 개혁해야 될 세력이지 그들에게 아부하고 총선을 이기는 그런 행위는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보임으로써 총선에 실패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은 정보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들은 자신의 결과하고 너무 다르니까 부정선거에 대한 확신을 깊이 가졌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 비해서 한동훈은 윤석열이 내가 총선에서 이기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이 언론에 협조를 해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은 윤석열이 한동훈 자신의 정치적인 미래에 방해를 하고 있다는 오해를 하게 됐다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윤석열과 한동훈의 첫 번째 갈등입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과정에 있는 데다가 이번 그 비상계엄령 그 어떤 사태에서 주변에 반란군들, 공산 반란군들의 음모에 한동훈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자신의 그 인식을 확인하게 됨으로써 윤석열이가 나의 길을 결국 나를 잡아넣으려고까지 하는구나라는 오해가 깊어짐으로써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고 이 권력 내부의 이런 갈등이 오늘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즉 두 사람의 언론관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언론과의 타협은 없다. 언론은 반드시 개혁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언론들이 가짜 뉴스를 들이대면서 이 윤석열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세력 균형, 즉 지금 거대 야당인 언론에 가서 압도적인 지지를 하면서 윤석열 세력을 아주 약하게 만들고 두 번째, 예언을 남발하는 겁니다. 탄핵 소추된다. 팔대뻥이다. 탄핵 소추되기 전에 하야시킬 것이다. 이거 맞거나 안 맞거나 아무 관심 없는 거짓 선동입니다. 그런데 이 그들의 음모로서의 언론들이 총 카르텔을 이루어가지고 윤석열을 비난하는데 어떻게 됐는지 그 언론들의 그 역할은 힘이 없어지고 그들을 믿지 않고 국민들이 윤석열의 탄핵을 반대하고 지금 언론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적인 효과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므로 북두시민혁명군이 앞에서 예언한 것처럼 또 하나 조선일보식 예언을 하면은 맞거나 안 맞거나 언론과 특히 조선일보와 조갑제는 실패할 겁니다. 왜냐?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만큼 지금 이 정부를 압박하는 이런 언론들에 대해서 반드시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론의 환경이 바뀐 겁니다. 지금 메이저 언론으로서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이 비상계엄령 이후 윤석열에 대한 지지로서 현실적인 결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모든 언론이 가짜뉴스, 이 가짜뉴스는 옛날에는 다 속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유튜브로서 이게 얼마나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가를
시간대별로 실시간으로 폭로되고 있는 거예요. 어제 광주에 집회가 있었는데 경향신문에 뭐라고 났습니까? 대대적으로 준비한 거구 세력들의 광주 집회는 1만 명이 모임으로써 실패했고, 여기에 분노한 광주 민주 시민들이 그들의 2배나 많은 2만 명이 모여서 응징을 했다. 예를 들면 정확한 그 어떠한 그 뭡니까 워딩이라 그러죠. 단어는 정확하게 제시를 못하지만은 그렇게 보도를 했다는 것이 유튜브라든가 온갖 SNS에 깔리면서 이런 나쁜 놈들 우리 윤석열이를 구해내야 되겠다는 이런 보도들이 유튜브라든가 이런 유사 언론을 통해서 폭로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인데 어떻게 그들의 가짜 선동이 국민들에게 먹히겠습니까? 그들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면서 이런 언론 환경을 개선하거나 이런 언론 환경에서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세력균형이라든가 혹은 거짓 선동의 예상론을 들이대면서 압박해온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이는 그 쉽게 말하면 산속의 바위처럼 꼼짝도 하지 않으니까 온갖 발악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대 뻥으로 탄핵이 인용될 거예요. 그리고 인용되기 전에 윤석열이 망명이라든가 기타의 어떠한 활로를 살기 위해서 망명을 간다. 하야를 한다. 이런 거짓 선동과 가짜 뉴스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씨알이 맥히지 않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보도라든가 조갑제 보도가 나오면 거기에 대응하는 보도가 그 증명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유튜브라든가 온갖 SNS로서 반박이 나오니까 조선일보나 그 지금 조갑제가 해왔던 그동안의 조선일보의 생존술은 실패한다. 이게 북두시민혁명군의 예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조선일보가 그 사세를 넓히고 가장 이익을 많이 보고 가장 많이 발전했던 시기가 박정희 대통령 말기이면서 5공화국이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이런 위기와 이런 속에서 세력균형이라든가 혹은 거짓 선동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지원과 특혜를 받아왔는가 이거를 말해주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들에게 얼마만한 특혜를 줬습니까? 특혜를 받았다는 것은 권력으로서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알려져 있는 그 여러 가지의 언론들의 그 어떠한 업적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조갑제라든가 기타 조갑제를 흉내내는 이런 좌파든 우파든 그 음모론적인 그 배신자 같은 유튜브 방송들은 모두 그 조선일보의 과거 행태를 흉내내거나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패할 겁니다. 왜? 언론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지금 쉽게 말하면 철진한 유행이 끝난 하나의 생존술이라는 겁니다. 언론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50년 전 1970년대의 조선일보의 생존수를 지금 벤치마킹 한다는 것은 물론 일부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약하다. 적자다. 영향은 있지만은 그게 생산성을 높이지는 못한다. 이게 북두시민혁명군의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북두시민혁명군이 주장하는 건 뭐냐? 지금 조갑제라든가 조선일보는 모든 언론의 대표 주자로서 앞장서서 윤석열 대통령을 겁박 혹은 협박해가지고
이 지금 바뀐 언론 환경에 대해서 지원이라든가 혹은 사업의 어떠한 그 사업 목적을 다양화해 준다든가 혹은 여러 가지의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과 함께 조선일보의 생존술 혹은 경영술인 세력 균형을 통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또 그런 영향력으로 거짓 선동을 하면서 국민들의 여론을 왜곡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즉 조선일보라는 회사는 조선일보의 이익을 취하려 하고 있고 조합제나 기타 음모론적인 유튜브들은 그런 흉내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화하려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음모론을 생산해내고 있다. 이것으로서 국민들을 거짓으로 선동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은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는 지금 현재 언론들의 그 거짓보도 그리고 조갑제 TV의 음모론적인 거짓 선동을 조금이나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즉 세력균형론에 의한 이런 저울질로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 거짓 선동을 통해서 야당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그 권력층으로부터 협박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 이런 행태를 유튜브라는 개인적인 이익에 벤치마킹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은 혹은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보는 이 시청자들은 그런 거짓과 가짜뉴스는 이제 속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외치자 이겁니다. 너그 신문을 쉽게 말하면 1대1 대응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체크를 해보면 너희들이 어떤 이유로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런 거짓을 퍼뜨리는가 이것이 거짓인가 진실인가를 우리가 단정할 수 있다. 이렇게 외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반국가단체 혹은 도둑대들을 완전히 척결해내기 위해서 교양 있는 자유시민으로서 투쟁해 나가자. 이런 대개혁은 말로는 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식으로 숙청을 해내야 된다. 약 한 3만 명을 숙청을 해낸다라는 이런 처절하고 잔인한 각오를 가지고 행동으로 실천해 나갑시다. 그리고 이 나라를 이런 언론 혹은 국민들이 착각하고 있는 자유우파 지지 언론 혹은 국민을 위한 야당지, 야당 언론 이런 선입관에서 벗어나서 이 언론이라는 것은 한국의 건국 이후 약 한 80년 동안 필요악으로서 존재했지 성기능을 한 게 별로 없다. 정치적 입장에서는 국민을 계몽한 공로는 있지만은 정치적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악으로 작용했다. 이런 점을 자각하고 언론의 선입관이라든가 맹신하는 자세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자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한 국가 대개혁 이 문제를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북두시민혁명구의 강의가 조금 길었습니다. 주제가 조금 방대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북두시민혁명군의 강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면 아주 큰 영광으로 여기겠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